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선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다시 돌입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났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만큼 여러분들도 늘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8월 18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재정부양책 교착과 기술주 강세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증시 이슈는 신규 부양책 협상의 난항입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대한 협상의 진전은 나오지 않고 휴회에 돌입한 가운데 대선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면서 우편 분류 기계를 재배치하고 시간의 근무를 제한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우체국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요. 또 우체국 조직 개편을 막고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는 현실성은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부양책 합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미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원래는 15일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 평가가 있었는데요. 중국 측의 일정에 따라서 연기된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회의 연기가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날 중국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했는데요.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서 제재 대상 화웨이의 자회사를 38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국 관계의 긴장은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 강세입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테슬라가 11% 넘게 오르면서 주당 1,83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8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주식 액면 분할 소식을 전한 뒤로 4거래일 동안 무려 33%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주가도 6.7%가량 급등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약 1.1%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2,400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인터넷 대표주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과 코로나19 관련 테마였고요. 약세 테마로는 면세점과 4대강 복원, 영화와 여행, 카지노 등의 테마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비상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2차 팬데믹 공포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걱정스러울 만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1일 확진자 수는 19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13일 103명을 시작으로 14일에는 166명, 이어서 15일에는 2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흘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의 비율도 3%대를 넘어서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현재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확산이 더욱 악화되면 3단계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은 광복절 연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인들이 감염원에 여러 차례 노출이 되면서 광범위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4천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률이 16% 수준으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에 다시 돌입하고 있고요. 당장 오늘부터 개학이었던 초중고의 학사 일정에도 다시 비상이 걸리면서 온라인 수업을 다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그동안 균주 전쟁 그리고 메디톡신의 퇴출과 같은 이슈로 골머리를 앓았던 메디톡스가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메디톡신의 일시적인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명령 집행을 정지하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ITC에서는 지난달 6일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의 나보타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는데요. ITC 예비 판결문에는 양사의 균주 DNA 분석 결과가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에는 DNA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 염기 다형성이 무려 6개나 동일했습니다. 이는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토양 균주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행정판사는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홀 A 하이퍼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와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될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제조 공정 부분입니다. ITC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양사 간의 제조 공정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사하지만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그 제조 공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제조 공정과 연구 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자 개발입니다. 대웅제약에서는 제조 공정 개발을 위해 여러 논문들을 참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에서는 보툴리늄 독소 제제 개발 당시 진행한 작업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문서들을 제출한 우려와는 다르게 대웅제약에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조 공정 개발에 소요된 기간도 역시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양사 간의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메디톡스에서도 소송 비용 지출 감소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재는요,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37%나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툴리늄 톡신의 중국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메디톡스에 대한 모든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올렸고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24만 3,100원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언택트 관련주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늘 비대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할 경우 비대면 서비스의 업체가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는데요. 넥슨에서도 일주일에 이틀을 재택근무하는 3+2 근무 체제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홈쇼핑 업체들이 유통업계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고요. SK텔레콤과 KT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선제적인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에 재택근무가 확산되었을 당시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알서포트였는데요. 오늘도 알서포트는 장이 시작되자마자 11%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하더니 최고 27%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13,4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개학 시즌이 됐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분의 2로 다음 달 11일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일부 학교들의 등교 일정을 잇따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19일에 회의를 열어서 2학기 세부 학사 일정과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에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바로 오늘 YBM 넷이었고요. 메가MD와 비트컴퓨터,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대표 언택트주들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는 장중에 6% 넘게 상승하면서 38만 5천 원의 고점을 찍었고요. 네이버 역시 3% 넘게 상승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업체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메디톡스와 언택트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